민수야, 제발 이 사진 좀 봐줘. 경호원들이 만호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내팽개쳐진 만호의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어요. 가짜 아버지라며 돈 뜯으려는 노인네들 많아요. 차가운 말들이 만호를 짓눌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통곡하는 노인, 세상은 그를 철저히 외면했어요. 대체 이 노인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저 사진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노인의 긴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보시죠. 경상북도 깊은 산속,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외진 곳에 낡은 흙집 한 채가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기둥은 삐뚤어지고 지붕의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죠. 벽에는 금이 가 있고 문틀은 뒤틀려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고 담장은 허물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그 집에서 만호는 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75의 나이, 허리는 굽고 손마디는 마디마디 굵어진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새어 있었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만호의 하루는 해가 뜨면 시작됩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죠.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서면 산 너머로 붉게 떠오르는 해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풍경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저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무거운 마음만 들 뿐이었어요.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지만 만호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우물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 차가운 물이 피부를 스치며 정신이 번쩍 들었죠.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것도 이제는 힘든 일이 되어버렸어요. 팔에 힘이 없어 두레박줄을 당기면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익숙한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어요. 아침 식사라고 해봐야 어제 남은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쓸쓸했어요. 상 위에 놓인 반찬 그릇은 하나뿐이고 국그릇도 하나뿐이었죠. 예전에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상 위에 반찬이 서너 가지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밥상일 뿐이었습니다. 만호는 숟가락을 들며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밥을 떠먹으며 문득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밥을 먹을 때마다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을에서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만호에게는 큰 위안이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보면 텅 빈 맞은편 자리만 보일 뿐이었죠. 식사를 마친 만호는 집 뒤편의 작은 밭으로 향합니다. 몇 평 되지 않는 밭에는 배추며 상추, 고추 몇 포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다 보면 어느새 등줄기에 땀이 흥건히 배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1시간만 일해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요.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손바닥에 흙이 묻고 손톱 사이에도 흙이 끼었죠.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고 손가락 마디는 관절염 때문에 굽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하고요. 밭일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 잠시 쉬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만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모든 게 고통으로 느껴졌어요. 점심때가 되면 만호는 산길을 걸어 나무를 주워옵니다. 겨울을 나려면 장작이 필요했거든요. 산길은 험했지만 만호에게는 익숙한 길이었어요. 발밑에 돌멩이 하나하나, 나무 뿌리의 위치까지 모두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익숙한 길을 걷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가끔은 어지러워 나무에 기대 쉬어가야 했죠.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릴 뿐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만호는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담으며 문득 아내와 함께 이 산길을 걷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산에 올 때마다 나무를 캐곤 했었죠. 냉이며 취나물, 고사리를 캐서 집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둘이서 함께 걸었기에 산길도 즐거웠는데 이제는 혼자 걷는 이 길이 너무나 외롭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나무를 보여주던 모습이, 손을 잡고 걷던 그 따스한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장작을 한 아름 안고 돌아오는 길, 만호는 멀리 보이는 마을을 바라봅니다. 저 아래 마을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웃음소리도 들리고 아이들 뛰노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만호에게 그 마을은 너무나 먼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호를 호라비 영감이라 불렀어요. 가끔 장에 나가도 누구 하나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는 이가 없었죠. 사람들은 만호를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만호가 장에서 채소를 살 때도 가게 주인은 무뚝뚝하게 물건만 내밀 뿐이었어요. 인사를 건네도 대답이 없을 때가 많았죠. 마을 사람들에게 만호는 그저 산속에 사는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하는 걸 지나칠 때면 만호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였죠. 저녁이 되면 만호는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나무를 넣고 성냥불을 붙이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길이 살아났어요. 그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워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만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어요. 세월의 무게가, 외로움의 무게가 그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죠. 불을 바라보며 만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 함께 이 집을 지었던 그때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둘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밭일을 하고 함께 웃고 울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알게 됐죠. 만호는 불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만호는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장롱이 있었어요. 그 장롱 안에는 아내의 옷가지와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만호는 가끔 그 장롱을 열어보곤 했지만 오늘은 그냥 문을 닫았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아내의 옷에서는 아직도 그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장롱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밤이 되면 만호는 작은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건 언제나 아내의 얼굴이었어요. 20년 전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만호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가난해도 행복했거든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밭일을 하고 함께 웃고 울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병상에 누워 만호의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던 그 순간이요. 만호는 이불 속에서 작게 흐느꼈습니다.
만호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중얼거렸어요. 이 나이 먹고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이야. 말을 할 상대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았죠. 가끔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그게 삶이었으니까요. 살아있는 한 하루를 견뎌내야 했고 내일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만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겠죠. 밤은 깊어가고 산속 흙집은 점점 더 어둠에 잠겨갔습니다. 만호의 잠든 얼굴 위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죠. 평생을 가난과 외로움 속에 묻혀 지내온 노인,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흙집 한 채와 아내의 추억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문틈으로 스며들었고 만호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호는 평소와 다르게 집 안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방 안을 둘러보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구석구석 거미줄도 쳐져 있고 오래된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요즘 들어 몸이 더 무겁게 느껴져서 집안이라도 깨끗하게 정리하면 마음이 좀 나아질까 싶었습니다. 만호는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루를 쓸고 창문을 닫고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냈어요. 창문을 닦을 때는 팔이 저려서 자꾸 쉬어야 했지만 계속해서 손을 움직였죠. 햇빛이 들어오자 집안이 조금은 환해 보였습니다. 한참을 청소하다가 만호는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장롱 앞에 멈춰 섰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보지 않았던 장롱이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안의 물건들을 볼 용기가 없었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열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심호흡을 하고 장롱문 앞에 섰어요. 만호는 장롱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오래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장롱 안에는 아내의 옷가지들이 고스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치마 저고리, 한복, 그리고 평상복들이 세월의 흔적을 안고 있었죠. 만호는 옷 하나하나를 만져보며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이 옷을 입고 밭일을 하던 모습, 저 한복을 입고 명절에 웃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어요. 옷감을 손으로 쓰다듬자 아내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장롱 아래 서랍을 열자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상자였어요. 만호는 상자를 꺼내 마루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니 낡은 나무결이 드러났죠. 상자 뚜껑에는 아내가 직접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소중한 물건. 만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가 소중히 여긴 물건이 뭘까? 이 상자를 본 기억이 없었어요. 아내는 이 상자를 어디 숨겨두었던 걸까?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 몇 통과 작은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호가 젊었을 때 아내에게 준 비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손수건이 있었어요. 만호는 하나하나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 비녀를 선물했을 때 아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사진을 찍던 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두 기억났죠. 손수건은 만호가 젊었을 때 처음으로 아내에게 선물한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값싼 손수건밖에 못 샀는데 아내는 그걸 보물처럼 간직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상자 밑바닥에 숨겨진 듯 놓인 사진 한 장이 만호의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사진들과는 달리 따로 봉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만호는 봉투를 열고 사진을 꺼냈어요. 순간 만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내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 옆에는 만호가 아닌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한 아이를 안고 있었죠.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아내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이는 맑은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지?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아내의 얼굴은 분명했지만 옆에 있는 남자와 아이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만호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어요. 서울 종로 1982년 우리 아들 민수와 함께.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손글씨를 보는 순간 아내가 직접 쓴 게 틀림없다는 걸 알았어요. 만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라고, 우리 아들이라고. 만호는 숨이 막혔어요. 아내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말인가? 그것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아내는 사진 속에서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이를 아는 아내의 표정은 만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만호와 함께 있을 때도 아내는 웃었지만 사진 속 표정은 달랐어요. 더 환하고 더 밝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내는 왜 이 사실을 숨겼을까? 만호와 아내는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게 늘 아쉬웠지만 둘이서 의지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아내도 자식이 없는 걸 안타까워했었어요. 명절 때마다 다른 집 아이들을 보며 부러워하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만호 몰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만호는 사진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감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밀려왔어요. 아내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호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였는데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아내의 아픔도 아내의 비밀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만호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보니 묘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아이는 맑은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내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죠. 옆에 선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딱딱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내와 아이의 모습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만호는 사진 뒷면의 글씨를 다시 읽었어요. 우리 아들 민수. 민수라는 이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어요.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만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내가 살아있다면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왜 말하지 않았는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진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만호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만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옆에 두고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아내와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수라는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만호의 아들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들일까?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비쳤습니다. 만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게 신음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만호는 다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상자 안을 뒤지다가 작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로 사진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주소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만호는 메모를 꼭 쥐었어요. 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왜 이 메모를 남겨두었을까? 혹시 만호가 언젠가 찾기를 바랐던 걸까? 만호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야겠다고,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아내가 숨긴 비밀이 무엇인지, 민수라는 아이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비록 늙고 가난한 몸이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호는 사진과 메모를 품에 넣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사진, 그리고 메모를 챙겨 넣었어요. 가진 돈이라고는 몇 년 동안 모아둔 푼돈이 전부였지만 서울까지 가는 버스비는 될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흙집을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 만호는 긴 산길을 걸어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 입구에서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만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익숙한 산과 들판이 뒤로 멀어져 갔죠.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게 이렇게 두렵고 낯설 줄은 몰랐어요.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처음 보는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만호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만호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서울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가렸고 자동차들은 쉴 새 없이 달렸죠.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다녔고 모두들 바빠 보였어요. 만호는 그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흙 묻은 고무신에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의 모습은 도시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만호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 째려보기도 했어요. 만호는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들 너무 바빠 보여서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중년 여자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저기 종로가 어디쯤인지 아시나요? 여자는 만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쪽으로 쭉 가세요. 그러고는 휙 돌아서 가버렸어요. 만호는 여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길거리에는 온갖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고 상점마다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만호가 사는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사람들은 만호를 스쳐 지나가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젊은 남자는 만호를 밀치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만호는 비틀거리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남자는 듣지도 않고 사라졌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만호는 종로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사진관을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메모에 적힌 주소를 꺼내봤지만 거리의 표지판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호는 다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주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답도 하지 않고 피해갔어요. 만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배는 고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호는 골목골목을 헤매며
사진관을 찾았어요.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고 그곳에는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만호는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사진관을 찾았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드디어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로 사진관. 희미하게 적힌 간판이었어요. 만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구나. 만호는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가게 안은 어두웠고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두꺼운 안경을 쓰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만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만호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온화해 보였습니다. 만호는 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진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사진이 여기서 찍힌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노인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진 맞습니다. 여기서 찍은 거예요. 만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인가요? 노인은 사진을 뒤집어 보며 말했습니다. 1982년이면 제가 이 사진관을 운영하던 때네요. 이 사진 기억납니다. 이 여자분이 아이를 데리고 오셨었죠. 만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때가 벌써 40년도 더 전 일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 여자분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옆에 정장 입은 남자분이 함께였습니다. 그 남자분이 굉장히 점잖아 보였어요. 부유한 집안 사람 같았죠. 만호는 사진 속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 말인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분이 사진을 부탁하셨고 여자분과 아이가 함께 찍었죠. 그때 인상 깊었던 게 여자분이 아이를 보는 눈빛이 참 애틋했다는 겁니다.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만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모릅니다. 다만 그 남자분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신문에서 봤던 것 같은데. 만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신문에요. 노인은 턱을 쓰다듬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대기업 관련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유명한 집안이었던 것 같고요. 만호는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대기업이라고. 그럼 아이도 그 집안의 사람이란 말인가? 만호는 사진을 꼭 쥐었어요. 노인은 만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이 어떤 관계신가요? 만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이 여자는 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야 이 사진을 발견했죠. 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마 깊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자분 표정이 슬퍼 보였거든요. 뭔가 마음 아픈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만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살아야 했던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노인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사진관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골목길에 서서 사진을 바라봤어요. 민수라는 아이가 대기업 집안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만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밤은 차갑고 외로웠지만 만호의 발걸음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날 밤 만호는 종로의 작은 여인숙에 묵었습니다.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가장 싼 방을 잡았어요. 방은 비좁았고 이불은 눅눅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만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사진관 주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기업 집안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죠. 민수라는 아이가 정말 그런 집안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 만호는 한숨을 쉬며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만호는 일찍 일어나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움직여야 했어요. 만호는 종로 일대를 걸으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을 아느냐고, 40년 전 이 근처에 살았던 부유한 집안을 아느냐고요. 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들은 대답도 하지 않고 지나쳤어요. 며칠을 그렇게 헤맸습니다. 만호는 골목골목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소득이 없었어요. 가진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몸은 지쳐갔습니다. 무릎은 계속 아팠고 밤이면 온몸이 쑤셨죠. 하지만 만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민수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1982년에 이 근처에 살던 사람을 아느냐고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만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여인숙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도 무거웠어요. 이렇게 헤매다가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겠구나 싶었죠. 그때 한 전자상가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상가 쇼윈도에는 여러 대의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만호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자막에는 대기업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냥 지나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사진 속 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만호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카메라를 향해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강민수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만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사진 속 그 아이일까? 만호는 사진을 꺼내 화면과 비교해 봤어요. 눈매가 비슷했고 코의 모양도 비슷했습니다. 나이도 딱 맞았어요. 사진 속 아이가 3살이었다면 지금은 40대가 맞았죠. 만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바로 민수구나. 만호는 뉴스를 끝까지 지켜봤어요. 뉴스에서는 강민수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라는 내용이었어요. 만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아내의 아들일까? 만호의 아들일까? 뉴스가 끝나고 만호는 상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방금 나온 저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아시나요? 직원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만호는 인터넷이 뭔지 몰랐지만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만호는 근처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경찰관에게 강민수라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경찰관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찾으시는데요? 만호는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경찰관은 듣지도 않고 말했어요.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만호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만호는 강민수에 대한 정보를 찾아 헤맸습니다. 신문 가판대에서 경제신문을 샀고 그 안에서 강민수 회장에 대한 기사를 찾았어요. 기사에는 회사 위치가 나와 있었지만 집 주소는 없었습니다. 만호는 회사라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자신 같은 늙은 노인을 믿어줄까? 일주일이 지나고 만호는 드디어 강민수 회장의 집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한 신문 배달원이 우연히 알려준 정보였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주택가라고 했습니다. 만호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한참을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주택가는 만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들이 줄지어 있었고 곳곳에 경비원들이 서 있었어요. 만호는 그중 하나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민수가 사는 곳이구나. 만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경비원 2명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누구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비원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하는 투였습니다. 만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강민수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경비원은 만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흙 묻은 고무신, 구부정한 허리. 경비원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약속은 있으십니까?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은 없지만 꼭 만나야 해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요. 경비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약속 없이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만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만호는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걸 좀 보세요. 이 사진 속 아이가 강민수 회장님이에요. 경비원은 사진을 흘끗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짜 아버지라며 돈 뜯으려는 노인네들 많아요. 얼씬도 마시오. 만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만호는 애원했지만 경비원들은 만호를 밀어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빨리 가세요. 만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경비원들은 만호를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만호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만호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떨구고 그곳을 떠났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만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경비원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짜 아버지, 돈 뜯으려는 노인. 만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만호는 벤치에 앉아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며 만호는 작게 흐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필체로 쓰인 글씨가 만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우리 아들 민수. 이 글씨가 진실을 향해 가야 한다고 만호를 밀어붙였습니다. 만호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시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민수를 만나야 했어요. 만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지만 만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만호는 다시 강민수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간대를 노렸어요. 아침 일찍 가면 민수가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만호는 집 앞 골목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에 몸이 떨렸지만 참고 견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대문 밖으로 나왔어요. 만호는 숨을 죽이고 차를 바라봤습니다. 뒷좌석 창문 너머로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강민수였습니다. 만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골목에서 뛰쳐나갔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만호는 차 앞을 가로막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며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위험하잖아요. 기사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어요. 만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강민수 회장님을 만나야 해요. 제발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보였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만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만호는 다가가려 했지만 기사가 만호를 밀어냈습니다. 만호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회장님, 저는 당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진 좀 봐주세요. 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차 창문 쪽으로 내밀었어요. 민수는 사진을 힐끗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저리 비키세요. 만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진 속 아이가 당신입니다. 당신 어머니가 남긴 사진이에요. 제 아내가 이 사진을 숨겨뒀습니다. 만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민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꾼이 참 많더군요. 돈이 목적입니까? 만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당신 어머니가 이 사진을 남겼습니다. 뒷면을 보세요. 우리 아들 민수라고 적혀 있어요.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에 미친 노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나한테 접근하지 마시오. 민수는 기사에게 말했어요. 출발하세요. 기사는 만호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만호는 차 문을 붙잡으며 외쳤어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 사진이 증거입니다. 당신 어머니의 필체예요. 그때 차 뒤에서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차에서 내렸어요.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수가 차 안에서 말했어요. 저 노인을 좀 치워주세요. 경호원들은 만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만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발 이 사진만이라도 봐주세요. 경호원 하나가 만호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파요. 놓아주세요. 만호는 소리쳤지만 경호원은 더 세게 잡았어요. 다른 경호원이 만호의 손에서 사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만호는 사진을 놓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이건 제 아내가 남긴 거예요. 놓을 수 없어요. 경호원들은 만호를 끌어냈습니다. 만호는 발버둥 쳤지만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어요. 늙은 몸은 너무 약했습니다. 놓아주세요, 제발이요. 만호의 외침은 거리에 울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저 멀리서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만호를 골목 끝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밀어냈어요. 만호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아스팔트에 긁히며 쓰라렸고 무릎도 부딪혔어요. 만호는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차갑게 말했어요. 다시는 우리 회장님께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다간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경호원들이 떠나고 만호는 혼자 바닥에 남겨졌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어요. 붉은 피가 송금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무릎도 찢어져서 피가 배어 나왔죠. 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사진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만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통곡하듯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세상은 만호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만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사기꾼 취급을 당하고 미친 노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만호는 손바닥의 피를 바라보며 절망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온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지나가던 사람들은 만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인 뭐야? 또 돈 달라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만호를 짓눌렀어요. 만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고 앞으로 나갈 용기도 사라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만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 곳곳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만호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저 발이 가는 대로 걸었죠. 손바닥에 피는 계속 흘렀고 옷에도 피가 묻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만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호는 멍하니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만호는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데. 만호는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내의 환한 얼굴,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만호를 거부했습니다. 차갑게 돌아섰어요. 만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난 어떻게 해야 하오? 당신이 남긴 이 비밀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강물은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하지만 만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절망만이 만호를 감싸고 있었어요. 만호는 벤치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만호의 뺨을 스쳤어요. 만호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손바닥의 상처는 아직도 쓰라렸고 무릎도 욱신거렸죠.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민수에게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만호를 무너뜨렸어요. 만호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미안하오. 당신이 남긴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소. 당신의 바람을 이루지 못했소. 만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강가의 벤치에 홀로 앉아 늙은 노인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만호에게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며칠을 강가에서 헤매던 만호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진 돈은 거의 다 떨어졌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손바닥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무릎도 여전히 쑤셨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숨이 차올랐죠. 하지만 어떻게든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흙집은 떠나기 전 그대로였습니다. 낡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만호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냉기가 가득했어요. 만호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시선, 거친 손길, 민수의 냉담한 표정.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만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저 사람이 민수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사진과 얼굴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름도 같았고요. 만호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내는 도대체 무슨 비밀을 남긴 걸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진실을 숨긴 걸까? 다음 날 아침 만호는 다시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상자 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사진들, 비녀, 손수건, 모두 이미 본 것들이었습니다. 만호는 한숨을 쉬며 상자를 닫으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상자 밑바닥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만호는 상자를 뒤집어 봤습니다. 바닥에 작은 틈이 있었어요.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만호는 조심스럽게 바닥판을 드러냈어요. 그 안에 접힌 편지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호의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고 안에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만호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부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겠지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이제야 털어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속였던 것을요. 만호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민수는 당신 몰래 낳은 아이가 맞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당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들이에요. 제가 당신을 만나기 전 잠시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고 거짓말했던 기억 나시나요?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민수는 온전히 우리 둘의 아들이에요. 만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까봐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잖아요.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 한 부유한 집안에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만호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그 결정을 내려야 했던 아내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민수를 보내는 날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서 민수는 잘 자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요. 그게 민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만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내의 고통이, 아내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후회했습니다. 밤마다 민수 생각을 하며 울었어요. 내가 아들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당신에게도 말하지 못했죠. 당신이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 얼마나 저를 원망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만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혼자 그 아픔을 견뎌야 했던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부디 민수를 찾아주세요. 민수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민수는 우리 아들이라고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전해주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하지 못한 말들을 당신이 대신 전해주세요. 만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울고 또 울었어요. 아내의 고백이, 아내의 사랑이, 아내의 후회가 모두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만호는 아내를 이해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말하지 못했는지 모두 이해가 됐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좋은 남편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저를 사랑해줬고 저를 지켜줬어요. 그런 당신에게 이런 비밀을 숨긴 게
너무 미안합니다. 하지만 부디 이해해 주세요. 모든 게 민수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사랑합니다, 당신. 그리고 미안합니다. 만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만호의 마음을 울렸어요. 민수를 찾아달라는 아내의 간절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민수는 만호의 친아들이었습니다. 만호의 피를 이어받은 만호의 아들이었어요. 그 사실이 만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만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뜨거운 용기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만호의 아들이고 아내가 평생 그리워한 아들이었습니다. 만호는 일어섰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약했지만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어요. 민수를 이대로 버릴 순 없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어야 했어요. 만호는 편지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내 아들을 반드시 찾겠다. 아내의 바람을 꼭 이루겠다. 만호는 결심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만호의 얼굴을 비추며 따스하게 감싸 안았어요. 만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싸워야 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민수는 만호의 아들이고 만호에게는 아들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만호의 눈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만호는 다시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가방 안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아내의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죠.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민수를 만나야 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꼭 이루어야 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만호는 신문 가판대로 향했습니다. 경제신문을 몇 부 샀어요. 민수에 대한 기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문을 뒤적이다가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강민수 회장이 다음 주에 열리는 경제포럼에 참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소와 시간도 적혀 있었죠. 만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거다.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돼. 며칠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만호는 여인숙에 머물며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밤마다 아내의 편지를 읽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수야, 곧 만날 수 있을 거다. 엄마의 마음을 꼭 전해줄게. 만호는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만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낡은 옷이지만 최대한 깨끗이 털고 얼굴도 씻었습니다. 가방에 편지와 사진을 넣고 확인했어요.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만호는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은 시내 중심가의 큰 호텔이었습니다. 높고 화려한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구로 걸어갔어요. 경비원이 만호를 가로막았습니다. 초대장 있으십니까? 만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지만 강민수 회장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대장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호는 애원했어요. 제발 좀 들여보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단호했습니다. 규정입니다. 돌아가세요. 만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입구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혹시 민수가 들어오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기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만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기 있다. 내 아들이 저기 있어. 만호는 경비원을 피해 앞으로 나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만호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민수야, 민수야. 만호의 목소리가 거리에 울렸습니다.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만호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저 노인인가? 민수는 경호원에게 뭔가 말했어요. 경호원들이 만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만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편지와 사진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이걸 봐. 내 어머니가 남긴 편지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어. 만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만호 쪽으로 돌렸어요. 경호원들이 만호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만호는 버둥거리며 소리쳤어요. 내 어머니는 평생 널 그리워했어. 너를 보내고 매일 밤 울었단다. 이 편지를 봐. 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야. 만호는 편지를 흔들었습니다. 편지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민수는 멈춰섰습니다. 무언가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저 노인분이 아버지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입니까? 카메라가 민수를 향했고 플래시가 터졌어요.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이건 1982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강민수 회장이에요. 만호는 사진을 높이 들었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무언가 기억나는 듯 했습니다. 저 사진. 민수는 어렸을 때 비슷한 사진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양부모님 집에 있던 앨범에서였죠. 민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만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쓴 편지야. 읽어봐. 내 어머니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만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자들이 민수를 둘러쌌습니다. 회장님, 사실인가요? 입양되신 게 맞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민수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양부모님이 어릴 때 말해줬었죠. 하지만 친부모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만호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기자들이 가로막았어요. 만호는 민수 앞에 섰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 아버지다. 내 어머니는 내 아내였어.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내 어머니는 널 부유한 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단다. 하지만 평생 널 사랑했어. 만호는 편지를 민수에게 내밀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읽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이,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후회가 모두 편지에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리고 지켜봤어요. 민수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민수는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이신 겁니까?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내 아들이다. 내 어머니의 아들이고 내 아들이야. 만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수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편지의 필체가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민수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양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친어머니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자신을 보냈다고 했었죠. 만호는 다가가 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수야. 하지만 민수는 손을 뿌리쳤어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평생을 양부모 밑에서 자랐고 친부모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갑자기 나타난 늙은 노인이 아버지라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편지를 다시 읽으며 민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이 너무나 절절했어요. 평생 아들을 그리워했다는 말이, 매일 밤 울었다는 말이 민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인정하시는 겁니까? 카메라가 민수를 향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만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편지가 진짜라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다. 내 어머니가 직접 쓴 거야.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는 만호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찾았습니다. 목소리는 울먹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만호는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야 만났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갈라놓았던 부자가 마침내 만난 순간이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고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만호와 민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서로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호와 민수의 이야기는 모든 신문과 방송에 실렸습니다. 가난한 노인이 40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는 이야기, 아내가 남긴 편지 한 장으로 부자가 재회했다는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했죠. 만호와 민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며칠 후 민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민수는 단상에 섰고 만호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제 친아버지이십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만호를 향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지만 만호는 담담하게 앞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어릴 때 입양됐고 양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죠. 그런데 이분이 친어머니의 편지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꺼내 들었어요. 이 편지에는 제 친어머니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저를 키울 수 없었던 어머니의 아픔이, 평생 저를 그리워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저는 친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호를 바라보며 민수는 말했어요. 이분은 늙고 가난한 몸으로 서울까지 오셨습니다. 저를 찾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셨죠. 처음에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욕을 주기도 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셨습니다. 민수는 만호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그동안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몰라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호는 민수의 손을 꼭 쥐었어요. 괜찮다, 아들아. 이제 만났으니 그걸로 됐다. 만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버지께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만호는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안도와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수는 만호를 차에 태웠습니다. 강남의 큰 저택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민수는 만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셔야 해요.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내 어머니 영정을 모셔와야겠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를 모셔와야죠. 며칠 후 만호와 민수는 함께 경북 산골 흙집으로 갔습니다. 만호가 평생 살던 그 집이었어요. 민수는 집을 둘러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힘든 곳에서 사셨구나. 가슴이 아팠어요. 만호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괜찮았다. 내 어머니와 함께였으니까. 만호는 아내의 영정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액자였어요.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영정을 가슴에 안았어요. 여보, 드디어 약속을 지켰소. 우리 아들, 내가 찾아냈소. 만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영정을 받아들었어요. 처음 보는 친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젊고 아름다웠어요. 민수는 영정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민수는 영정을 꼭 안았어요. 만호는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이 집과 이제 작별해야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바람을 이루었고 아들을 찾았으니까요. 만호는 집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아내와 함께 밥을 먹던 부엌, 함께 잠들던 방, 함께 앉아 이야기하던 마루. 모든 곳에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만호의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아내의 유품들이 전부였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만호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잘 있거라, 우리 집아. 여보, 이제 가야겠소. 만호는 작별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만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산과 들판이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아들과 함께니까요. 민수는 운전하며 가끔 백미러로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만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서울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만호는 차에서 내려 집을 올려다봤어요. 높고 큰 집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민수가 만호의 손을 잡았어요. 들어가시죠, 아버지. 이제 여기가 아버지 집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넓고 화려했어요. 하지만 만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제단이었습니다. 민수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만호는 그곳에 아내의 영정을 모셨습니다. 영정 앞에 꽃을 놓고 향을 피웠어요. 만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약속을 지켰소. 우리 아들 민수를 찾았소. 이제 함께 살 거요. 당신이 평생 바라던 일을 이루었소. 만호는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도 옆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아버지를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만호와 민수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긴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어요. 음식은 화려했지만 만호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민수는 만호에게 음식을 권했어요. 많이 드세요, 아버지. 만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입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구나. 식사를 마치고 민수는 만호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방이었어요. 큰 침대와 옷장이 있었고 창문으로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말했어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아버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민수가 나간 후 만호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아내와 어린 민수가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소. 우리 아들을 지켜냈소. 만호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달빛이 만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평온해 보였어요. 만호는 더 이상 산속 흙집의 쓸쓸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였고 아내의 바람을 이룬 남편이었어요. 만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였어요. 부드러운 이불과 따뜻한 방. 하지만 무엇보다 만호를 편안하게 한 건 아들이 옆방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만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만호는 눈을 떴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죠. 만호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가 이미 일어나 아내의 영정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어요. 만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가 만호를 보고 일어섰어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으로 갔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더 이상 혼자 먹는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밥상이었죠. 만호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고맙소.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남긴 사진과 편지가 우리를 이어줬소. 창밖으로 봄 햇살이 밝게 비쳤습니다. 버려진 흙집에서 시작된 사진 한 장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만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아들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호의 긴 여정은 끝이 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장의 사진, 한 통의 편지가 가족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였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기에 아들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외면해도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나 사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